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 주택가격 큰 폭 하락 배경이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 하락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향후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1990년대 대부조합 사건, 앞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단기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장기로 운용한 거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그 만기를 가진 돈을 조달해 가지고 주택이라는 10년 이상 대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어떤 때 생기느냐 하면요.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 원래가 대표적인 얘기죠. 국채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국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팔고자 하겠죠. 그럴 때는 돈 이동이 이제 장기 자금 시장에서 단기 자금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돈을 구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아야 돼요. 대출 대부조합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위기로 발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1990년 대부조합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1990년대 대부조합 사건에 향후 우리 주택 가격에 답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가 90년에 8 내지 9%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한 2% 더 보태야 됩니다. 그럼 10% 되면 작은 그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주택 같은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0% 금리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낮아 가지고 그 대출액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그 소득 상승 속도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한국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10%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되지만은 원래는 시장 금리가 만약에 지금 한 2%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한 4%, 3% 올라가 버리면 그 대출 금리는 한 7% 가까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빚이 많아지면 그때 10%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부조합 사건을 얘기하면서 향후 주택시장의 미래는 여기에 답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한 이유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1990년대 브라질 부동산 거품 붕괴인데, 브라질은 수도를 건설을 새로 했습니다. 브라질리아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도를 건설로 하면서 돈을 외국에서 빌려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 자재에는 많은 외국 기계도 필요하고, 그죠?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그물음면 하더라도 석유화학 산업이 브라질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도 건축용 석유화학 제품도 외국에 수입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외채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에 외채를 가지고 수도를 건설했기 때문에, 수도를 건설하면 사실상 주택도 건설하고 아파트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건설하고 그러죠. 또 관련 산업이 그 수도를, 새로운 수도를 중심으로 엄청 성장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가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90년대의 공통점은 그 외환위기예요. 아시아도 98년이고 브라질도 98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사실은 일본이 잃어버린 15년이 가는데 브라질도 잃어버린 2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 부동산 거품 붕괴는 환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는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들은 얘기는 빼고, 제가 이제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 환율 얘기입니다. 일본 엔화가 프라자 합의 직전에는 달러당 238엔이었어요. 근데 불과 한 7년 만에 128엔대까지 급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10% 이상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수출 주도형 산업이니까 그 무렵에, 그럼 일본 산업이 무너지는 거죠. 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금시장 경색, 기업이 어려우면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88년에 4.6%에서 92년에 그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6.5%로 상승해 버리죠. 엔화 가치가 급등해도 그 가치가 급락하는 것처럼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에부터 98년 말까지, 그죠? 그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위기로 발전한 거거든요. 물론 다른 요인도 그 기업의 부채가 많고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환율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1997년에서 98년은. 물론 2008년에도 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환율이 달러당 900원대 중반에서 1,500원까지 가면서, 거다가 엔화 표시 대출, 달러 표시 대출을 받으면서 그 기업은 물론 가게도 코나 몰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급등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2008년 아파트 가격 하락의 단초를 사실상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주택시장 폭락은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도 일어났거든요. 미국은 2007년 리만 사태가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뭐 필요한 돈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에 한 50%를 대출을 받지만은 미국은 거의 뭐 90%, 100%까지 대출 받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또 위험한 거죠,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대출 금액 전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리만 사태를 계기로, 서브프라임 사태를 그 계기로 미국 모기지 가격이 급락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기지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그 2007년만 하더라도 낮았거든요, 초반에는. 그런데 2, 3%할 적에 이미 주택 저당 채권 금리는 막 7%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파생 상품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미국발 리만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국도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한국 외환시장에서 그 무렵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외화 빌린 돈, 그 외채 잔액이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단기 외채도 2007년에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그 외채는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그 반도체 경기가 만약에 나빠지면요, 우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수출에 따른 외화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연도마다 틀리는데 2020년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약 한 2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라는 거지. 그럼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20, 30%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그런데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다수가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 이제 옛날 그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과 같은 그 비슷한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거래 고객 그 정보 내놔라 뭐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그와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과거 주택 가격 큰 폭 하락 배경,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우리나라 외화 공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스페인도 이제 그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때 스페인 금리가 국채가 약 한 6, 7%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회사채, 금융채 금리는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것들은 환율 아니면 금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또 환율이 오르면 금리도 오르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환율과 금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그냥 놓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위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기준금리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위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기 관리가 안 되고 주식 시장에서 위기 관리가 안 되고요. 환율과 금리의 관계도 그 오해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눈 뜨고 위기를 그 당하게 되는 거죠. 알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그 과거 주택 가격이 하락한 배경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은 결국 환율과 금리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었다. 근데 원래 이제 물가 문제까지 이제 같이 원래는 그 이제 대두된 거죠. 2007년 8년만 하더라도 물가 문제는 그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됐다는 거죠. 그 무렵에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이제 높은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악재로 등장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오르고 또 원자재 가격 오르면 환율 오르고 그 세 개가 이제 융합하면 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재를요. 대형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은 재정위기 사태가 대형 악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급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거품 붕괴를 만들었고, 그 주택시장에 어쩔 수 없이 위기로 전이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금리는 시장금리 중심으로 봐라. 환율과 금리 때문에 과거에 위기가 발생했다. 그런데 금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물가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거냐와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를 거냐가 관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